Good afternoon, and it's a very great honor to be speak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의 시민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6개의 도시들이 메가시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그리고 또 가용한 리소스와 인프라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하게 인구 과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공, 식품 제공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의 인구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 도시는 대부분 5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도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 체증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의 거리도 너무나 길어지고 있고 지각을 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웰빙이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의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부족한데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염, 시간, 개인적인 웰빙, 지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각 혹은 집단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메가시티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압력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기술과 애널리틱스 그리고 도시 정책들이 스마트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연결성, IoT, 그리고 수소 경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 같은 것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업들, 기관들, 주민들, 고용주들, 그들 모두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연결성을 통해서 더 나은 에너지 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가 난방용, 이동용 혹은 에너지 저장용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연구를 5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계의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텔과도 저희가 협력을 했습니다. 인텔과 도시의 기회 5G가 제공하는 도시의 기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O2와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개인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용 보유 비율 그리고 21세기의 도로 교통망이 도로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은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교통 체증은 미세먼지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톰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교통 체증의 경우에 멕시코시티의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3분의 2 시간을 더 들여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교통체증은 운전자들이 1년에 70시간을 길 위에서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평균적인 이동 시간이 시간당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관련된 질병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기가스 배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접근법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컨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도시의 교통 솔루션을 통합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이 최고의 라우트와 최고의 가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통 수단을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크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km 정도 교외에서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주중에는 70분 정도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통근 시간을 훨씬 더 편안하고 시간을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이라는 사람은 전기 미니버스, 공유 버스를 예약을 해서 가장 가까운 열차 역으로 갑니다.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역에서 내려서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1.5km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접근법을 이용해서 25에서 30분을 매일매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시간으로도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정한 계산을 해서 보면 이 통근을 전부 다 마치고 나면 이 실제 비용 절감한 부분이 페이먼트 카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앱의 굉장히 기초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더 많이 확장이 되고 관련된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사회와 이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앱은 더 많은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과 연결을 해서 포인트를 받거나 크레딧을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피트니스 점수를 비교를 한다거나 통근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앱이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로열티 서비스라든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차가 공유된 온디맨드 서비스 자동차를 제공을 함으로써 더 이상 자가용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목적지라든지 아니면 출발지 기반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동차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통체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상에서의 자동차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실시간 컨디션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저희가 인텔과 모빌리티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런던이 가장 세계적으로 도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하고 연결된 트래픽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자동차 보유 억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자체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법을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수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함으로써 계획을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60시간의 시간을 모두에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신호등으로 인한 딜레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가용성도 가장 가까이 있는 주차 공간을 찾음으로써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데이터 이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도시의 에이전시들 그리고 또 서드 파티들이 이 데이터와 관련된 혁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5 내지 10% 정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이 없는 캐시리스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0.5분 정도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헬스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굉장히 높은 침상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입니다. 이로 인해서 입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기를 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간호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한 병원은 환자들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10%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의 환경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더 많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가 스마트 시티 폴리시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실제 5G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러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서 텔레헬스 그리고 웨어러블 트래킹을 통해서 예방의학 시스템으로 이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중요한 건강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주민들에게 이들은 병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다양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비쿼터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5G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개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조기의 사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환자가 병원을 떠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5G를 통해서 보다 더 신뢰성 있고 견고한 연결성을 제공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더 잘 트래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한 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도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이는 특히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수백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율성 그리고 또 친인척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그 간호에 있어서 보다 더 보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헬스케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도시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들은 싱가포르, 서울 그리고 런던입니다. 싱가포르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령 인구를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는 것을 계획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병원 방문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전반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의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결과를 더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뭐 공유 자전거, 텔레헬스 이런 것들이 도시의 형평성을 더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증진을 시켜줍니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간호를 제공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증진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텔레메디슨이 구현이 된 경우에 전반적인 환자의 재입원율이 20에서 40%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롤아웃을 했을 경우에 순효과는 엄청나게 커서 병원의 침상에 대한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AI는 또한 챗봇이라든지 서비스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서 1차적인 진단 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약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15분씩의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5회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 시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 진단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비디오 링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의사와의 문진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러 번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격의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물리적인 진단을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시티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더 늘려줄 것이고 혁신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니퍼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들, 비즈니스와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도시들이 그러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 도시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스마트 런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교육 부문에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터 런던 어소리티에서는 디지털 포괄성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회율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온라인에 접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서들이 서로 사일로화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속적인 정보 공유는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시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45일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데이터를 문서로 작성을 한다거나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오래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내셔널 헬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들 환자의 기록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팩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정보가
상호 운용성이 보장이 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취합이 되고 API를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45일이 걸리는 것을 하루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시레스 페이먼트를 교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은 캐시리스 기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1년에 22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에너지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들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에너지 소비는 8,000테라와트 시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7 메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1인당 3.7 메가와트 아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연결에 대한 제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원이 일관되게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전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그리드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용성의 전기 제공이 있어야지만 대응성이 좋은 스마트 그리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 있는 여러 스마트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들이 차세대 그리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연결성 그리고 또 5G 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5G 기술은 데이터 수집, 전송,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세대 그리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공급 업체들은 실시간으로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며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들므로써 소비자들이 전력을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비용을 리저널 서플라이어와 로컬 마이크로그리드 간에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경쟁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도난이라든지 비용 절감, 도난 방지라든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더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의 생활을 수소 경제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교통과 난방 그리고 연료 저장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1,100억 원의 예산을 수소 관련된 기술 개발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동차, 버스, 열차, 그리고 또 발전에 이러한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풀사이즈 수소 열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별로 시간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2년까지 스마트 시티의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글로벌하게 CO2 배출을 250메가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거의
380억 달러를 2022년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역 정부의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혜택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환경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고 여기에서 살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쇼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 공간을 개선하고 싶은데 사실 공간이라든지 건물이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요. 도시의 스마트한 것의 유래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사람으로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것입니다. IoT 리빙 랩은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철학은 만약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암스테르담의 사람들에게 도구를 주게 된다면 암스테르담의 스마트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암스테르담에서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이런 공동 개발 과정에서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빙 랩, 살아있는 연구소,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리빙 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빙 랩은 적극적으로 혁신을 테스트한다. 아니면 리빙 랩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 소셜 임팩트가 생성된다. 아니면 리빙 랩은 물리적인 공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학자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리빙 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메이커한테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기업가에게 물어본다면 리빙 랩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제대로 구동되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리빙 랩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리빙 랩은 단순한 플랫폼만은 아닙니다. 리빙 랩은 단순한 의견이나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리빙 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질문과 기회들을 통해서 리빙 랩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진행형입니다. 2015년 암스테르담 시에서 저희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일 암스테르담이라는 행사인데요.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백 선의 가장 역사적인 멋진 선박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선박들이 와서 2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대단한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 IoT 인프라를 통해서 비콘과 와이파이 스니퍼, 센서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 다양한 기술적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세일 암스테르담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도시를 하나의 리빙 랩으로 활용해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도시에서도 이런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암스테르담의 도시의 많은 주민들 또 KPM이라든지 아니면 주최자들 인비컨이라든지 다른 IT 회사들과 함께 테스팅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230만 명이 암스테르담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8만 명이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저희가 800만 개의 IoT와 비컨이 이네이블링 되는 인터랙션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적인 포용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행동까지 저희가 조금씩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들이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대안으로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퍼블릭 오픈 IoT 인프라가 정말 개발자들한테도 유용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리빙랩 접근 방식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도 저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와 실시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oT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뮤지엄 나이트 해커선이라는 매년 열리는 행사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해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에 와서 57개 이상의 암스테르담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도시의 지도는요, 데이터가 생성한 지도입니다. 실시간의 데이터이고요. 또 대중교통 시스템과 다른 운송 시스템이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빙 랩으로 도시 전체를 변모시켰습니다. 더 많은 센서를 저희가 위치시키고요. 더 많은 비콘을 또 저희가 장착했습니다. 더 많은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활용했고요. 또 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행사가 열리는 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의 언프레이크 박물관, 렉스 박물관, 거기에 가면 아주 유명한 또 그림이 있죠. 나이트 워처스 그리고 또 밤고 박물관 이 세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박물관도 방문할 것을 많이 독려하고자 했었습니다. 보시면 스테이퍼트의 해상 박물관입니다. 리모델링이 새로 된 박물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소에 오게 된다면 더 즐거운 것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뮤지엄 나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oT 인프라와 도시의 리빙 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챌린지, 더 많은 해커선을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이후에 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Marina Terrain이라는 예전에 해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인비전 허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암스테르담의 바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텔이나 리조트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혁신 허브, 이노베이션 허브를 여기에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 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IoT 리빙 랩에 사실 저희의 그 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이커버시티,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암스테르담 메트로폴리탄 솔루션 그 외에 또 다른 비슷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IoT 올림픽을 또 저희가 응용과학대학과 함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여기 다양한 공원에서 저희가 이런 인터랙티비티를 테스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운동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또 공원에서 좀 더 사회적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빌딩 25입니다. 메이커버시티의 예전 본부였습니다. 아주 좋은 메이커 공간과 공동 작업 공간이 있었던 곳입니다. IoT 리빙 랩 같은 경우 이쪽에서 VR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을 많이 연구하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암스테르담과 서울은 다르죠. 사람들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중한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메이커들과 또 시 정부 직원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공동에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 친구이고요. 조나탄 카터 벨쿠맨입니다. 이분들께서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질을 저희가 테스팅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이것을 테스트하고 계시고요. 또 예전에 이제 저희 인턴이었던 로렌스입니다. 로라 이네이블드 롱 레인지 롱 에너지인데요.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에 부착해서 또 하이파이브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히 나무에 이걸 달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랩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또 대학교와 지식 기반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저희가 오운다인이라는 기관에서 또 저희가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저희가 해결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티 이노베이션 엑스체인지 랩이라는 시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실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도시들과 같은 공동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 혁신 교류 랩, 시티 이노베이션 엑스체인지 랩의 주요 목적은 도시들과 기업들과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픈 리빙 랩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오픈, 개방돼 있는 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는 공동체의 장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방식, 스마트하게 이 시민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공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 주정부, 암스테르담 시와 또 지식 파트너들, 또 저희의 응용과학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소들과 또 기업들, 개인들, 메이커들, 기업가들을 모두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City Innovation Exchange 랩을 통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해결책을 리빙 랩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동될까요?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의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파트너들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도시들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들을 정의하고 임팩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내일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일주일, 한 달 후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3개월의 저희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결과까지 3개월 사이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공동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시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공공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시켜 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도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대화가 결합되면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사람들과의 대화에 활용을 하게 돼야지만 저희가 감정적인 인사이트와 또 다양한 의견들을 또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결책들이 더 성숙해지고 효율화되고 나중에 확장될 수 있습니다. 6개의 단계의 절차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실험을 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인업을 한 다음에요. 어떤 현황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다음에 굉장히 쉽고 실현 가능한 테스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품화 시키고요. 공공 장소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데이터를 얻게 된 다음에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임팩이 있었는지 측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고투 마켓 저희가 상용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 정책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전략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결국 원하는 것은 다른 도시들과 많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함께하면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들끼리도 이렇게 협력하고 선진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또 시장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7월에 그렇게 선출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향후 6년간 저의 정책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험에 기반된 실험이 될 것이고요. 또 저의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공동체와의 실험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CTXL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용이하게 변모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암스테르담 도시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30개 이상의 리빙 랩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의 리빙 랩을 통해서 저희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 전에 암스테르담 사우스에서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 참여의 행사들이 있고요.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현황인지 우선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독려하고 또 저희가 공공 장소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탐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다양한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만 저희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임팩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드쿠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리빙랩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순환형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래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순환형 커뮤니티가 정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스마트 워터 미터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스마트 검침기를 보고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우리가 드쿠블에서 테스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활용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그리드로 다시 에너지를 팔 수가 있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좀 더 많은 전력 사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 스마트 검침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나서 대구 시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이렇게 검침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바로 이런 수도 사용량들을 올릴 수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수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물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스쿤쉽에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스쿤쉽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액티브한 리빙 랩이 될 것입니다. 46개 가구가 있을 것이고 100명의 거주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순환형 커뮤니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험을 해야 됩니다. 리빙랩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과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빠르게, 더 나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이런 순환형 커뮤니티의 접근 방식을 보시면 수자원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양쪽에 있어서 많은 혁신 사례들이 있고요. 또 폐기물 효율화, 또한 다양한 식자재 생산 효율화 등이 있습니다. 사실 테스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빙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복잡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파트너들이 있는 메타볼릭이 리딩하고 있는 저희가 컨소시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쿠블 프로젝트에 다양한 리드들이 있어서 4년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암스테르담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랩을 서큘러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수자원이고요.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바로 식료품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폐기물을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저희가 실현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음 단계는 이런 실험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든 리빙 랩들을 같이 협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리빙 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 의식과 같이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리빙 랩을 하나의 교량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와 시민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리빙 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야심찬 것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있고요, 순환형 경제도 있습니다. 도시의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을 바라고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들, 암스테르담시, 암스테르담 파트너시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을 리빙랩과 같이 구현을 하고 또 개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혁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도시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본인도 참여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 리빙랩은 개방적입니다. 만약 돕고 싶다 그러면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민 간의 대화를 용이화시켜서 저희가 실천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빙랩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도시 개발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형의 절차를 통해서 미래 도시의 가치를 생성하고 스마트 시티로 굉장히 포용력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가는 길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명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이고요. 하나의 컨셉입니다. 저희의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2019년에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리빙랩과 함께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고요. 정말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있어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더 좋은 방식으로 개선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과 같은 도시들이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최대의 자원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입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도시가 좀 더 나은 곳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